오늘은 송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송금이죠. 송금. 송금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 항목입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거를 송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 환급 있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 그러니까 배당 있죠, 배당. 이런 것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죠.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이다. 손비죠, 손비. 손실 또는 비용. 그리고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매출이면은 그 매출 원가가 송금입니다. 수익과 관련되어 있죠. 매출, 그리고 매출 원가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이거를 송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잉여금은 말 그대로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금액이죠.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자차손 있죠. 감자차손 이것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죠. 주주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있죠. 1번 자본이나 출자금의 환급. 이거는 자본거래죠. 자본거래.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각 사람도 소득금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 발행기의 합계액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는 참고하세요. 그냥 자본거래인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것. 이거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비용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업무 무관 자산의 유지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잉여금 처분을 선비로 계산한 금액. 이 잉여금 처분이란 회사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적립금, 적립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배당이죠. 잉여금 처분의 대표적인 건 배당입니다. 이 법인세법은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법인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순자산 감소액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법인이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 처분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면 회사가 이 배당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경우, 회사가 배당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경우, 그러면 송금 불산입, 배당금 비용 100 기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조정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송금으로 공제되는 시기입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바로 공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매출 원가 계산했다. 그러면 바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계산한 경우죠. 이게 좀 중요하죠. 자산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은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아니, 자산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으로 계상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의 상각이나 자산의 양도 등을 통해서 송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각주 보세요. 자산으로 계상했다. 이 말은 송금 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은 단기의 송금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 등으로 송금으로 인식한다는 거다. 아시겠죠? 단기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는 송금이다 그러면 단기 비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금 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또는 나중에 자산 처분할 때 그 장부가액 있죠. 장부가액이 양도가액은 입금, 장부가액은 송금이다. 이런 식으로 송금이 단기에 인식되지 않고 나중에 인식된다는 겁니다. 즉 자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법인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 감소 항목입니다. 법인 현금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 감소 항목으로서 송금이다. 근데 자산의 경우는 취득 즉시 전액 송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보시면은 거기는 감가상각 즉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즉시 소액자산 같은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 같은 경우는 즉시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즉시 송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자산이 사용되는 그 기간 동안에 송금으로 인식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식되거나 자산 처분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이 송금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즉 송금 항목은 자산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송금은 비용이다. 이게 아닙니다. 송금은 비용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근데 세법상 송금이다. 그러면 세무조정 없겠죠?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상 송금 아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다음 3번 보세요.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상 자산이다. 이게 어렵죠? 세법상 자산이다. 그러면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나중에 감가상각비 보면 나와요. 즉시상각 의제 규정. 그러니까 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즉시 상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상 자산 처리했는데 단기 송금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자산을 감액시키는 거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에서 자산을 감액시킨다. 그 다음에 회계상 자산인데 세법상 송금이 아니다. 그러면 송금 일단 자산을 감액시키는 거죠. 자산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따라서 뭐 기타 사유 유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 회계상 자산 처리인데 세법 송금이 아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자산 계상 접대비인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것도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송금으로 공제하는 항목. 대표적인 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출 발생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각이나 또는 또 자산 양도할 때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이 사례 보세요. 사례. 예시가 나와있죠.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건설 근로자의 인건비는 아파트 원가로 계상한 후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원가로 송금 산입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죠. 그런 경우는 일단 자산으로 계상한 후에 나중에 분양될 때 이때 분양원가로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사례 2번 보시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일단 제품의 제조원가로 대체한다는 경우죠. 대체한다는 겁니다.
재료비 노무부의 경비를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가 처리하는 거죠. 원가, 제품 제조 원가로 대체한 후에 제품이 판매될 때 이때 매출 원가로 송금을 산입한다는 겁니다. 물건이 판매하면 그때 판매한 만큼 송금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례한 매출 원가. 이 물건 만들 때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가 처리한 후에 물건이 판매된 시점에 그 매출 원가로 송금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만약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기말 재고자산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물건 판매할 때 매출 원가로 송금 처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보면 자주 잘 나와요, 이게. 아시겠죠? 이 보시면 제조경비 있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조 간접비에 해당한다. 이 제조경비는 발생 시 자산 원가를 구성하며 판매 시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세법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즉시 송금 처리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고 물건 판매 시 송금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지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송금 처리하는 거고, 제품 제조원가 있죠? 이거는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부의 경비 합격을 말한다. 이 재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제품을 처리한 후에 판매 시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이 제품 제조 원가는 판매할 때 매출 원가로 송금 처리하고 미판매할 때는 판매 시, 일단 미판매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 자산으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물건이 판매될 때 매출 원가로 송금 처리된다. 그리고 고정자산 있죠? 유형자산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감가상각 할 때 송금 처리된다.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로 한도액만큼만,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감가상각자산 있죠? 유형자산, 뭐 기계장치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 나중에 이 처분할 때 감가상각 미상각 된자액, 그러니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있죠? 장부가액 그 부분, 미상각 잔액, 이 부분이 나중에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물건 처분할 때, 건물 처분할 때나 기계장치 처분할 때 이때 장부가액은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산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전부 나중에 감가상각 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처분할 때 전부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송금 불산입 항목 나오죠. 이거는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 있죠. 업무와 관련하여 납부한 가산세. 가산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가산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회사가 이렇게 가산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쉽죠? 네, 가산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보세요. 법인이 송금 불산입 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가산세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회사가 자산 처리한 경우죠. 가산세를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자산 감액, 송금 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이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 기타 사유 유출이다. 볼까요? 회사가 가산세 100을 자산으로 처리했죠. 회사 사업은 1000인데 가산세 100 포함해서 1100으로 이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해요? 이 가산세 100은 송금 부인입니다. 송금 부인액. 회사 사업은 1000이다. 1100이 아닙니다. 1100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해가지고 자산을 감액시킨다는 겁니다. 회사는 가산세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은 가산세가 비용, 일단
비용이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아니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 감액시키고 그럼 자산을 감액시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되죠. 아시겠죠? 자산을 감액시키면 여기 보세요. 차변 항목은 자산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자산을 100 감액시키는 경우 비용이 100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이 한 사람이 땅이 다 갖고 있다.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땅이 없죠?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자산을 A라 할게요. 자산이라는 A라는 사람이 100을 갖고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이 100을 다 뺏어온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산이 0이 되고 B라는 사람이 자산이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항목은 자산과 비용으로 구성됐는데 자산이 줄어들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비용 100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 회사 사옥 100 마이너스 유보하고 했는데 송금 산입하면 비용이 100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감액시키면 비용이 100이 발생한다. 근데 그 비용이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 기타 사이에 줄로 한다. 아시겠죠? 이런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올바른 세법상 자산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산세는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송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므로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 다음에 회사가 나중에 이제 4억을 양도한 경우죠. 1100에 양도했습니다. 그럼 회사 4억원 1000이죠. 1000입니다. 1100에 샀지만 1100으로 계상했지만 그 가산세 100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4억은 세법상으로 1000입니다. 회사는 1100에 양도한 경우죠. 1100에 사서 1100에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는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회사 사업은 1000이기 때문에 처분이익 100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회사 사업 100 유보 세무 조정한다. 여기 보시면 유보 있죠? 유보는 나중에 자산 처분할 때 상계됩니다. 송금 산입이면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으로 함으로써 상계가 돼요. 이 유보 송금 산입 100 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하면은 송금 불산입 회사 사업 100 유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법상 처분이익 100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사는 장부의 처분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송금 불산입 회사 사업 100 유보 세무 조정을 통하여 세무상 처분이익은 100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결국 보시면 송금 산입 회사 사업 100 마이너스 유보했다가 나중에 회사 사업 처분할 때 송금 불산입 회사 사업 100 유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상계한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 기타 사유출 이것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 기타 사유출이죠. 같은 겁니다. 자산으로 계상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송금 불산입 100 유보함으로써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 기타 사유출 이것만 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보세요. 비용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적인 게 재산세죠. 재산세는 비용입니다. 세법상 비용이고 송금입니다. 이 납부 즉시 재산세를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자산으로 계상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정 해야 된다. 회사는 재산세 100에 대해서 토지 100, 현금 100으로 회계 처리했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재산세는 비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이 송금산입 하면은 세법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법상 비용 100이 어때요? 세법상 발생한 비용 100이 송금으로 인정되죠. 재산세 100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읽고 유보액은 토지 양도할 때는 송금 불산입, 토지 100 유보 세무조정함으로써 상계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출액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치라고 나와있죠. 증명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 증명서류가 뭐가 있다고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물카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격 증빙서류가 아닌 증명서류는 영수증이 있다. 근데 이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가공경비죠. 가공경비. 가공경비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등으로 처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명서류를 무조건 수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이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가공경비로 모아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을 부인한다. 송금 불산입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 영수증도 송금을 인정해줍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아시겠죠? 언급받는 제한 영역의 건당 거래 금액, 그러니까 이 부가지세 포함 금액입니다. 이 부가지세 제외가 아니에요. 부가지세 포함한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다. 증빙불비 가산세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2차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영역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도 송금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보세요.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해가지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그럼 영수증 수취분은 건당 공급대가가 3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영수증 수취분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므로 소모품비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건당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접대비 비교가 나있죠. 접대비는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접대비 지출 건당 1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접대비는 세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제를 간다는 겁니다. 건당 1만 원 초과한 경우 영수증 수취분이 건당 1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합니다. 다르죠?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도 송금이지만 접대비 같은 경우는 건당 1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그러니까 소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세법은 접대비 영수증 수취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일반 그죠 업무와 관련된 비용 이런 거는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한 경우 송금 인정, 건당 3만 원 초과분 영수증 수취한 경우도 송금 인정. 그리고 재화형을 공급받고 직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아니라 직원카드죠.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송금으로 인정한다. 근데 접대비는 건당 1만 원 초과분을 지출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만 접대비로 송금으로 한도액만큼 송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명의 있죠. 대표자 개인 명의나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접대비는 건당 1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금 조정한다. 접대비는 좀 달라요. 일반 그 비용하고 다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송금의 범위가 있죠. 판매한 제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가액.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금, 매출원가. 이 매입가가 나와 있는 경우는 매출원가는 비용으로 계산한 즉시 성금이고 기말 재고 자산은 나중에 팔렸을 때 성금, 그때 그 매출원가로 성금 인식한다. 일단 자산 처리한 후에 나중에 팔렸을 때 성금으로 처리한다. 성금은 자산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매입가액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매출원가가 아니라.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판매 장려금과 판매 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성금으로 본다. 판매 장려금 주의하세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37번 볼까요? 사전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판매 부대용 비용으로 봐 성금 인정한다. 다만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 나와있죠?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판매 수량이나 맞춰가지고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거래처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기트 가다 해가지고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런 경우 성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사전 약정 없이 계약서 없이 아시겠죠? 계약서 없이 나중에 지급한 경우에도 성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이죠? 이것도 성금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3번이. 인건비 이건 좀 중요하죠? 임원 또는 직원에게 대한 인건비는 성금 항목이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성금으로 인정된다.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성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회사가 인건비를 비용 처리했다. 그런 경우 성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임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로서 지급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 지급행은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성금 불산입한다 라고 나와있죠. 임원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임원들은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사장이 거기 보통 회사를 만들었죠. 자기가 같이 오너가 사장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과다하게 지급하게 해가지고 회사 돈을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고 부당하다. 그런 경우는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성금 불산입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성금 불산입한다. 이 표 나와있죠.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 동일직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이 지배주주죠. 지배주주. 이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직원입니다. 지배주주는 회사 오너입니다. 오너. 이런 사람이 동일직의 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무이사인데 지배주주인 이사는 뭐 5억 받고 일반 임원은 1억 받는다. 그러면 똑같은 상무이사인데 동일직인 임원보다 더 받는 경우도 지배주주인 임원이 상무이사가. 그러면 이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초과하는 금액은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비용 처리한 경우 성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 회사 정군에서 정가에서 정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성금 물산입한다. 그 다음 보시면 임원 상여금이죠. 회사 정관, 주주총회, 상훈총회, 이사회 결의. 여기에 급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이 초과 금액은 성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경우는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성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임원 있죠. 임원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 있죠.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성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인건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노무 출자 사원 인건비 있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때문에 인건비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임원 퇴직급여 있죠. 여기 중요한 게 임원입니다. 임원. 임원 퇴직금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에 있어요. 그 한도 초과액 있죠. 한도 초과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그 규정을 넘는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예, 정관에서 정한 그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죠. 임원만 해당합니다. 임원. 직원은 아니에요.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은 회사가 그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